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지금 IMF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어쨌든 노랜딩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제2의 중국이 누굴까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찾으시라고. 오늘 모신 분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한 1년 반 만인가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뵀습니다. 참. 내 결혼식에서 뵈야 되는데 남의 네. 결혼식에서 뵈서 그리고 좀 서운하네. 이 공간 어디에 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참. 제가 선물해드린 그 시계가 어디 있을 텐데. 네, 어디 있나? 한번 어디 있을 찾아봅시다. 이따 끝나고. 예. 자, 오늘 일단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IMF에서 어제 경제 성장 전망치 좀 내놨죠. 세계 맞습니다. 경제, 그리고 네. 각 국계 네. 경제 성장 어떻습니까? 올해처럼 3.2% 성장으로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도 3.2%,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2%.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3.3%로 봤다가 3.2%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이 IMF 전망 보고서의 그 보도 자료는 이제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뭐 그냥 3.2%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5% 이렇게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하향 조정한 거,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거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하향 조정을 왜 했는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4년 한 해 또 23년도 마찬가지 세계 주요국들이 이 고물가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거대한 이 지정학적 불안,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 지출을 늘렸어요. 예산 지출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부채 의존을 했어요. 국채를 발행하고, 근데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갔는데 많은 이자 지출을 부담해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정부의 예산 지출도 늘어나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정부의 공공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을 감내해 가면서 계속 살림살이를 살아갔다 보니까 25년 경제는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 능력이 점차 상실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계속 지연되는,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IMF는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기존의 전망치 3.2%, 3.3%도 낮은 성장률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근데 그거보다도 또 낮게 하향 조정한 것, 이것은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제 위기로 전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도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 말고 또 자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될 텐데, 세계 경제 기조가 정말 저성장 고착화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8.15 머니톡이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별 국가로 좀 가보면 네. 미국은 2.8%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도.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에 비하면 이거는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2.8%로 상향 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은 원래 종전 전망치가 2.6%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6%도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잖아요. 미국 GDP 그렇죠. 규모로 세계 1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2.6%로 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2.8%로 그마저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내년 성장률도 2.2%로 또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의 1.9%에서. 그러니까 이미 2.8% 성장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또 네. 2%대 이상 올라간다는 건 큰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 정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랜딩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5.5%까지 금리 인상했으면 뭔가의 경기 침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IMF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어쨌든 노랜딩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2%로 본다면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노랜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에 준하게 안정화되고 또 금리도 중립금리를 향해 점차 피버팅을 해 나가고 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는 상태로 진전이 돼가고 그렇게 미국의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25년 경제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많이 유행하는 표현이죠.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2.5% 전망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 상황. 우리 지금 계속 안 좋다 하는데 또 직감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워낙 많고. 네. 일단 우리 한국 경제가 작년 성장률이 1.4%거든요. 1.4% 성장률은 우리 대표님 인생 동안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IMF 외환 위기도 있었지만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경기 침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2.5%는 말 그대로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입니다. 워낙 작년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균하면 제일 좋아요. 1.4, 2.5 평균하면 1.9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성장 고착화가 지속된다. 내년에도 2.2%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 진전된다. 이렇게 한국 경제도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는 나름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그래도 2.5% 성장하지만 또 내년에는 또 2% 초반으로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 그리고 올해는 나름 외수가 기반이 돼서 수출이 기반이 돼서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외수의 동력이 좀 꺾이면서 내수 지금 안 좋잖아요. 외수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성장 고착화의 기조,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 저성장 시대에 빠지다 보니까 고성장 국가들이 참 부러운데 그 네.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죠. 맞습니다. 지금 6%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이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전에 발표됐던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조가 정말 예외가 되는 나라가 딱 미국하고 인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답게 나름의 예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7%대, 올해도 6.5%대, 계속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흐름을 봐도 제가 오늘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경제가 고성장 기조를 마감하고 중성장, 저성장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보이는 배경이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그 나라가 또 인도입니다. 점차. 그런 것들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인도가 GDP 규모 면에서 세계 5위 순위에 있습니다. 벌써. 근데 2028년이 되면 3위로 도약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하고 GDP 규모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영국, 독일, 일본을 앞질러서 지금 딱
미국, 중국 다음 인도로 도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올해 제로 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1% 성장, 올해 제로 성장. 이런 나라들하고 GDP 규모면에서 거의 비슷한데 인도는 7%, 6%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결국 따라잡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뭐 장기적인 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좀 어떨까? 제가 아주 오래전 한 5년 전에 제가 이 8.15 머니톡에 출연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제2의 중국이 누굴까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찾으시라고 그 말씀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제2의 중국이 누가 될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서 이제 큰 그림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기존의 강자였죠.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이쪽은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유럽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던데. 네. 유럽이요. 진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예. 유럽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지금부터 1시간이지만 어쨌든 IMF의 전망치를 가지고만 먼저 말씀드리면 뭐 계속 제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로 성장인데 유럽을 대표하는 그 마천급이 독일이니까 작년이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올해 성장률이 0.0%입니다. 근데 기존 7월 달에 독일 전망치가 0.2%였거든요. 그마저도 0.2%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0.0%로 수정 전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독일 경제가 남은 예를 들어서 11, 12월 동안 뭐 까딱 잘못하면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면 더블 딥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경제도 제로 성장하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물가를 맞이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9.1%의 물가 상승률 정점을 맞이할 때 유러피언 국가들이 10%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더 높은 취약한 물가, 물론 러시아 옆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 위기를 만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취약한 구조에 놓이고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강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요. 지금 더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나라들도 역시 유러피언 국가들이에요. 스위스, 스웨덴, 영국, 유로존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서둘러서 금리 인하합니다. 그만큼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굉장히 힘든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저성장 고착화를 세계 경제를 고착화를 좀 만드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아무리 경기 부양을 지금 세게 하고는 있는데 네. 이렇다 하더라도 과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 중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물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가격으로 증명이 끝나요.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2년 중반 이후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값이 0입니다. 0.0%예요. 근데 이 흐름을 그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2%잖아요. 근데 중국 목표 물가가 3.5%입니다. 그 기준 하에서 제로 물가는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 취약성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취약성 혹은 뭐 부동산 경기 침체 혹은 내수 침체 왜 이렇게 저축률을 끌어올릴까?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퍼부어도 왜 이렇게 저축률을 끌어올릴까? 이렇게 이런 중국 경제의 면면들을 보면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퍼부어도, 아무리 증시 부양책을 퍼부어도, 아무리 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끌어모아도 마땅히 그 경기 부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중국 증시가 꼬꾸라질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MI 지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꺾이거나 실업률 지표가 청년 실업률 지표가 회복되지 않거나 이런 증시 부양책을 정말 이만큼은 더 이상의 증시 부양책은 없다,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은 없다 할 만큼 다 퍼부었는데, 그런데도 어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증시 부양 효과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기는 더 거꾸라질 수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올해 전망치 5%에서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아니 9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것도 보니까 확 꺾이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기가 이게 구조적인 이유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기 부양책을 가동한다고 중국을 떠나고 있는 공장들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중성장화되고 저성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고성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IMF가 이야기했듯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5%가 아닌 4.8%로 낮잡았다. 이 얘기는 사실 처음으로 특별한 예를 들어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외재적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5% 성장률이 꺾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이제 중성장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에 해당되는 신호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중국 증시가 막 뛰어오르니까 여기에 막 늦게 동참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약간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네.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듯이 중국 경기를 보여주는 PMI 지표들, 그리고 물가 지표,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가, 그리고 실업률 지표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트리거가 돼서 다시 한번, 혹은 유럽이 트리거가 돼서, 네. 혹은 일본이 트리거가 돼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가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네.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몇몇 국가들이 트리거가 돼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저는 전제하기보다는 지금의 세계 경제의 국면을 본다면 그냥 계속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계속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참 성장세가 둔화되고 제로 성장화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한때 뭐 14%대 성장했던 이런 나라가 이제 5%마저 깨지고 내년 4.5%로, 그리고 2028, 29년 뭐 3%대로 점차 성장 둔화세로 접어드는, 역시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 23년에 반짝 1% 중후반대 성장률을 보였다가 다시 또 제로 성장세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현재 저도 그림 그리고 있고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서 소위 저는 그렇게 그립니다. 노랜딩하는 상황, 한없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한 번에 추락하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러니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소위 경제 위기라는 이런 것들이 오는 상황은 이렇게 한없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오지는 않는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을 오르잖아요. 등산 이렇게 종종 하십니까? 근데 오르막길 오를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힘들어. 힘들 때 우리가 쓰러지거나 변을 당합니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보통 굴러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갈 때는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구간에서는 위험한 상황에는 놓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힘들지 않을 때 내려막길에서 위험한 상황에 사실 놓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3년, 24년, 25년 경제는 힘든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라는 그런 경제는 힘든 구간이지 경제 위기라고 가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몇몇 학자들은 경제 위기라는 것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논리로는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학자분들의 시그널들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의나 논제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고음을 찾아보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런 과정에서 경제 위기로까지 우리가 상정하고 대응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오히려 정말 힘든 구간은 있지만 제가 되게 재밌는 말씀 드려볼까요? 한 달 전에 발표됐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 표지가 있는데 그 부제가 Turning the Corner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Turning the Corner. 이 부제가 무슨 의미냐면 사이클 타는 그림이에요. 사이클 타면서 경주 장면이에요. 그 코너링하는 경주 장면입니다. 위험하죠. 경주할 때 언제가 위험해요? 코너 돌 때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태위태하고 고비를 건너는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지금 이 팔러스 피벗이라는 부제가 있었는데 이 그림이 뭐였냐면요. 그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그림이 사람들이 그 신호등에 그 건널목을 건너는 구간이에요. 건널목을 건널 때 좀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건널목을 다 건너고 나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 손 들잖아요. 위험하니까. 건너고 나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구간을 건너는 게 맞지만 뭐 그런 구간을 건너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기조의 피버팅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저성장 국면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제 위기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그 위기 상황,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제 위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뭐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그것 때문에 위험이 닥치지는 사실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저는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쪽, 북쪽은 좋아요. 그리고 네. 중국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면 네. 이러한 것을 발표한 IMF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네. 의견을 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쏠릴까? 2024년에도 돈이 어디로 쏠렸습니까? 미국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쏠림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글로벌 채권 펀드 자금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확인하면 되는데 역시 24년에도 3년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25년에도 마찬가지 네.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피버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노랜딩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세계 주요국들은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저성장 고착화라는 그런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경제 성장률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성장률은 곧 그 나라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감률이라고 제가 좀 쉽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평균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 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기대되는가를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반영해준다. 그만큼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신 데 있어서 미국 쏠림 현상, 미국 예외주의적인 그런 흐름은 25년에도 계속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도라는 성장 가능성, 기대감도 계속 맞물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